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돌풀입니다. 네, 곰브리치 세계사를 계속 읽고 있고요. 이제 338쪽 35장 마지막 정복자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나폴레옹은 성격이 침울했고 동급생들과도 어울리지 않았다. 학교에 가면 나는 구석자리를 찾아 앉아서 마음 가는 대로 이런저런 공상에 잠기곤 했다. 친구들이 내 구석자리를 빼앗으려 하면 나는 사력을 다해 막았다. 의지만 강하면 승리할 수 있고 원하는 것이 내 차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그때 이미 감지했다. 후일 나폴레옹은 이렇게 말했다. 나폴레옹은 기억력이 비상했고 공부도 열심히 했다. 그는 17살 때 프랑스군의 소위로 임관되었다. 키가 아주 작았던 그는 꼬마 대장이란 별명을 얻었다. 그는 배불리 먹은 적이 거의 없었지만 책을 아주 많이 읽고 모든 것을 이해하려 했었다. 3년 후인 1789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자 코르시카는 프랑스의 지배에서 벗어나려 했다. 나폴레옹도 고향으로 가서 잠시 프랑스인들에 맞서 싸우다가 다시 파리로 돌아왔다. 당시 편지에서 그는 이렇게 쓰고 있다. 파리에 있어야 뭔가 큰 일을 성취할 수 있다. 나폴레옹의 고향 사람 하나가 마침 프랑스군의 한 부대에서 고위 장교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혁명 정부는 반항적인 지방도시 툴롱을 진압하기 위해 이 부대를 파견했다. 그는 25세의 나폴레옹 중위를 데려갔는데 이 결정을 후회할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다. 나폴레옹은 어디에 대포를 설치하고 어느 것을 포격해야 할지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도시는 곧 점령되었다. 이렇게 세운 공은 덕에 나폴레옹은 장군에 임명되었다. 공훈을 인정받은 나폴레옹은 장군으로 복귀했고 소규모 부대의 사령관을 맡아 이탈리아로 파견되었다. 여기서도 프랑스 혁명의 이상을 전파하는 것이 그가 맡은 사명이었다. 당시 프랑스는 경제적 위기에 처해 있었고 정치적으로도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군대의 장비마저 형편없었다. 나폴레옹 장군은 1796년 출정하기 직전 병사들에게 연설을 했다. 병사들이여, 제군들은 헐벗고 굶주렸다. 정부는 고된 복무에 시달리는 당신에게 봉급조차 주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제군들을 세상에서 가장 풍요로운 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부유한 시골과 커다란 도시들이 당신에 의해 점령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명예와 명성과 부귀를 얻을 것이다. 병사들이여, 용기와 인내를 보여주지 않겠는가? 이처럼 나폴레옹은 병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줄 알았고 우세한 적군을 물리칠 지략도 있었기에 도처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전장으로 떠난 지 몇 주도 되지 않아 그는 명령서에 다음과 같이 썼다. 병사들이여, 2주 만에 제군들은 6번 승리를 거두었고 21장의 군기와 55문의 대포를 노획했다. 제군들은 대포도 없이 승리를 거두었고 다리가 없어도 강을 건넜으며 군화가 없어도 행군을 쉬지 않았다. 먹을 빵이 없을 때도 적지 않았다. 내 확신하건대 제군들이 고향에 돌아가면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할 수 있으리라. 나는 이탈리아를 정복한 군대에 있었소. 실제로 나폴레옹의 부대는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이탈리아 북부를 정복했고 그곳에 프랑스나 벨기에와 같은 공화국을 수립시켰다. 나폴레옹은 훌륭한 이탈리아 예술품 중 마음에 드는 것이 있으면 파리로 보냈다. 그러고는 계속해서 북쪽의 오스트리아로 향했다. 나폴레옹은 영국이 지배하는 이집트로 자신을 파견시켜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알렉산드로스 대제처럼 동방 전체를 정복하겠다는 포부를 품고 있었다.
그는 병사들뿐 아니라 고대 유적을 연구할 학자들도 데려갔다. 1798년 피라미드 근처에서 벌어진 대전투에서 나폴레옹은 이집트 군대를 격퇴했고 몇 차례의 다른 전투에서도 승리했다. 육지전에서는 나폴레옹을 능가할 사람이 없었던 것이다. 물론 해전에서는 여전히 영국인이 가장 뛰어났다. 특히 영국의 유명한 넬슨 제독은 이집트 해안의 아부키르 근처에서 프랑스 함대를 거의 전멸시켰다. 그러던 중 나폴레옹의 군대 안에서 전염병이 돌았고 프랑스 정부 내에서 불화와 반목이 심해졌다는 소식도 들려왔다. 나폴레옹은 병사들을 내버려두고 혼자 비밀리에 프랑스로 귀국했다. 나폴레옹은 이제 유명한 장군이었으며 모두들 그가 적국과의 싸움에서처럼 국내 정치에서도 유능함을 발휘할 인물이라 믿었다. 그리하여 1799년 나폴레옹은 파리의 정부 청사에 대포를 겨눴고 병사들을 시켜 의원들을 의사당에서 내쫓았다. 최고 권력을 장악한 그는 고대 로마인들의 집정관 제도를 흉내내서 통령 제도를 마련했다. 통령 자리에 오른 나폴레옹은 화려한 프랑스 왕궁에서 국정을 돌봤고 쫓겨난 귀족들도 다시 불러들였다. 그가 밤이고 낮이고 가리지 않고 전념했던 문제는 프랑스의 질서를 다시 잡는 일이었다. 그는 새로운 원칙에 근거한 법전을 내놓았고 여기에 나폴레옹 법전이란 이름을 붙였다. 그리고 다시 이탈리아로 출정하는 과정에서 오스트리아를 한 번 더 짓밟았다. 나폴레옹은 병사들의 우상이었고 모든 프랑스인이 그를 숭배했다. 프랑스 국민은 그를 종신 통령에 임명했다. 1804년 나폴레옹은 스스로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 그에게 황제의 관을 씌워주기 위해 교황이 몸소 파리로 왔다. 얼마 후 나폴레옹은 이탈리아 왕의 자리에도 올랐다. 유럽 여러 나라는 막강한 힘을 얻은 이 새로운 인물을 두려워했다. 영국과 독일, 오스트리아, 러시아, 스웨덴은 동맹을 맺어 나폴레옹에게 대항했다. 하지만 나폴레옹은 전혀 움츠러들지 않았다. 나폴레옹은 과감히 맞섰고 1805년 모라비아 지방이 아우스터리츠에서 동맹군을 완패시켰다. 이제 그는 거의 전 유럽의 지배자라 할 수 있었다. 그는 모든 친인척에게 작은 선물을 주었다. 왕국을 하나씩 나눠주었던 것이다. 나폴레옹은 독일에서도 모든 권력을 장악했다. 나폴레옹은 호헨촐렌을 공격했고 단 며칠 만에 프로이센 군대를 완패시켰다. 1806년 베를린에 입성한 그는 전 유럽에 법령을 선포했다. 무엇보다 그는 어느 유럽 국가도 프랑스의 적국인 영국과 교역을 해서는 안 된다는 명령을 내렸다. 이것을 대륙봉쇄령이라 한다. 나폴레옹은 강력한 나라인 영국을 군사적으로 제압할 함대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파멸시키려 했다. 다음은 에스파냐 차례였다. 나폴레옹은 이 나라 역시 정복해서 형인 조제프에게 왕국으로 선사했다. 1811년 황후 마리 루이즈가 낳은 아들에게 나폴레옹은 로마 왕이라는 칭호를 주었다. 이제 그의 제국은 카롤루스 대제의 제국보다 훨씬 더 넓었다. 자, 350조. 그러나 여러 나라의 국민들은 더 이상 압제를 견디려 하지 않았다. 나폴레옹이 오스트리아 황제에게서 빼앗아 바이에른 왕국에 선사한 티롤 지방의 농부들이 에스파냐의 뒤를 이어서 프랑스와 바이에른 군대에 저항했다. 그러자 나폴레옹은 농민군의 우두머리인 안드레아스 호퍼를 사로잡아 총살했다. 독일에서도 프랑스 황제의 횡포와 폭력에 대한 전 민족의 흥분과 분노가 들끓었다. 프랑스의 지배를 받게 되자 이제 대다수 독일 영주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자신들의 운명 공동체임을 깨달았다. 자신들은 모두가 독일인이지 프랑스인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깨달은 것이다. 외세의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모든 독일인의 공통적 체험이 독일인 공통의 의지,
즉 해방의 의지를 낳은 것이다. 학생과 시인, 농부와 귀족을 가릴 것 없이 모든 독일인이 영주들의 뜻을 거스르고 함께 뭉쳐 해방을 도모한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나폴레옹을 무너뜨린 것은 그 자신의 지나친 명예욕이었다. 그는 자신이 지닌 권력에 좀처럼 만족할 줄 몰랐다. 이제 겨우 시작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이제는 러시아 차례였다. 러시아는 영국과 무역을 하지 말라는 나폴레옹의 명을 어겼으므로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했다. 나폴레옹은 거대한 제국의 각지에서 병사를 징집해 60만 대군을 모았다. 100만의 절반이 넘는 규모는 유럽의 역사에서 유례가 없었다. 나폴레옹의 대군은 1812년 러시아를 향해 진군했다. 그러나 러시아 내륙으로 아무리 깊이 들어가도 전투는 일어나지 않았다. 러시아인은 스웨덴의 칼 12세에게 침략당했을 때와 비슷하게 후퇴만 거듭했다. 나폴레옹은 모스크바로 입성했지만 도시는 텅 비어 있었다. 나폴레옹은 유서 깊은 크렘린 궁전에 눌러앉았고 러시아인들이 나타나 자신의 강화 조건에 서명을 하기만 기다렸다. 그때 모스크바 근교가 불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당시 모스크바에는 목조 건물이 무척 많았다. 프랑스인들을 궁지로 몰아넣기 위해 러시아인들이 지른 것으로 보이는 이 불은 도시 전체로 점점 번져나갔다. 나폴레옹 군대는 갖은 예를 썼지만 끝내 불길은 잡을 수 없었다. 모스크바가 잿더미로 변한다면 60만 명의 병사는 어디서 무엇을 먹으며 지낼 것인가? 결국 나폴레옹은 퇴각을 결심했다. 하지만 이미 겨울이었고 견딜 수 없는 추위가 시작되었다. 게다가 모스크바로 진군하는 동안 군대는 근처 모든 지역에서 식량을 약탈하고 먹어치운 상태였다. 매서운 추위를 견디면서 사람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는 넓디넓은 러시아의 대평원을 행군하는 것은 비참하기 그지없는 일이었다. 추위와 굶주림에 쓰러져 죽는 병사가 점점 늘어만 갔다. 수천 마리의 말도 목숨을 잃었다. 이 혹독한 참패의 와중에서 부상과 병마를 견디고 살아남아 독일 국경에 도착한 병사는 전체의 20분의 1 정도였다. 간신히 러시아를 벗어난 나폴레옹은 농부로 변장한 채 썰매를 타고 급히 파리로 향했다. 파리에 도착한 나폴레옹이 가장 먼저 착수한 일은 군대를 소집하는 일이었다. 그의 힘이 약해지자 모든 민족이 들고 일어났기 때문이다. 실제로 나폴레옹은 젊은이들로 구성된 대군을 조직할 수 있었다. 353쪽. 나폴레옹이 패배하자 프랑스인들은 그를 폐위시켰다. 그리고 나폴레옹에게 엘바라는 작은 섬을 영주로 주고는 그곳에서 조용히 지내길 바랐다. 하지만 그를 격퇴한 유럽의 제후와 황제들은 1814년 빈에서 회의를 열고 유럽을 다시 분할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의 판단에 따르면 계몽주의의 기본 원칙, 이른바 인간의 자유라는 이념이야말로 수차례의 혁명과 나폴레옹의 등장을 낳은 것이고 이런 사건들로 인해 온갖 무질서와 희생이 초래된 것이었다. 이들은 모든 혁명을 완전히 무효로 만들고 싶었다. 특히 메테르니히는 모든 것을 혁명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고 다시는 혁명이 일어날 수 없게 만들고자 했다. 그래서 그는 오스트리아에서 정부나 황제의 허락을 받지 않은 인쇄물이나 저작물을 금하는 정책을 주도적으로 펼쳤다. 프랑스에서는 혁명의 불씨가 완전히 꺼져버렸다. 단두대에서 처형된 루이 16세의 동생이 루이 18세로 즉위했다. 이 새로운 루이 왕은 26년에 걸친 혁명과 황제 시대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듯 불행한 죽음을 맞은 형과 다름없이 사치스럽고 몰지각한 궁정생활을 했다. 프랑스인들의 불만은 극에 달했다. 이 소식을 들은 나폴레옹은 1815년 병사 몇 명과 함께 몰래 엘바섬에서 빠져나와 프랑스에 도착했다. 루이 18세가 군대를 보냈지만 병사들은 나폴레옹을 보자마자 그의 편으로 돌아섰다. 다른 모든 군인도 마찬가지였다. 며칠 만에 다시 황제에 오른 나폴레옹은 민중의 환호성을 들으며 파리에 입성했고
루이 18세는 도망쳤다. 여전히 빈에 남아 회담 중이었던 유럽의 제후들은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다. 이들은 나폴레옹을 인류의 적이라고 선언했다. 영국의 웰링턴 공작을 총사령관으로 하여 영국군과 독일군이 주력을 이루는 병력이 벨기에에 집결했다. 나폴레옹은 곧장 이들을 공격했으며 워털루 근처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다시금 나폴레옹이 승리를 거둘 것 같았으나 그의 장군 한 사람이 명령을 오인해서 부대를 잘못된 방향으로 보내고 말았다. 나폴레옹은 최후의 패배를 맛보았다. 나폴레옹은 군대를 이끌고 도주했지만 다시금 황제 자리에서 쫓겨났고 프랑스를 떠나야 했다. 이제 나폴레옹은 영국배로 도망을 쳤고 자신이 한 번도 이기지 못한 유일한 적국의 처분에 순순히 응하기로 했다. 그는 영국법의 보호를 받으며 일개 평민으로 살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리고 영국인들의 관대한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나폴레옹 자신은 살아오면서 관용을 베푼 적이 많지 않았다. 영국인들은 그를 포로로 취급했고 멀리 대서양 한가운데 떠있는 황량한 외딴 섬 세인트 헬레나에 유배시켰다. 네, 여기까지가 35장의 이야기이고요. 36장 인간과 기계, 요거는 358쪽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테르니히와 러시아, 오스트리아, 프랑스 그리고 에스파냐의 보수적 군주들은 프랑스 혁명 이전의 생활상을 외형적으로는 복구할 수 있었다. 과거의 음악은 춤이나 민요, 성가를 위한 부수적 기회에 지나지 않았으나 지난 100년 동안에 인간에게 가장 많은 것을 전할 수 있는 예술로 부각되었다. 일찍이 계몽의 시대에 사람들의 마음을 끌었던 것은 갈릴레이의 이념, 즉 자연을 이성적이고 수리적으로 고찰하려는 이념이었다. 그런데 계몽주의의 내밀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이 측면이 이윽고 훨씬 더 거대한 혁명을 야기했다. 이 혁명은 파리의 자코뱅파가 사용했던 단두대보다 훨씬 더 맹렬한 힘으로 낡은 형식과 제도를 때려부쉈다. 자연 법칙을 계산하고 제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사람들은 자연 현상을 이해하는 차원을 넘어섰고 그 과정에서 인식된 여러 가지 힘을 이용하는 방법도 터득했다. 이제는 자연의 여러 힘을 제어해서 인간을 위해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중요한 기계들로는 메테르니히 시대에 등장한 증기기관과 기선, 기관차, 전신 등이 있다. 제일 먼저 등장한 것은 증기기관이다. 이 기계는 이미 1700년경 프랑스 학자 파팽에 의해 여러 차례 실험되었지만 제대로 된 증기기관은 1769년 영국의 노동자 와트가 특허를 얻었다. 처음에 증기기관은 주로 광업용 펌프에 사용되었으나 얼마 후에는 이를 이용해 자동차나 배를 움직이는 가능성이 타진되었다. 이미 1788년과 1802년 어느 영국인이 기선 제작을 시도했으며 1803년 미국의 풀턴이라는 기술자가 외륜 기선을 건조했다. 최초의 기관차는 1814년 영국인 스티븐슨에 의해 제작되었다. 그 후 1821년 영국의 두 도시를 잇는 최초의 철도가 개통되었고 10년 후에는 프랑스와 독일, 오스트리아, 러시아에도 철도가 들어섰다. 그리고 다시 10년이 지나자 유럽에서 광대한 철도 노선이 깔려있지 않은 곳은 거의 없었다. 철도는 산을 넘고 터널을 지나 거대한 강 너머까지 이어졌고 사람들은 예전에 가장 빠른 우편 마차를 탔을 때보다 최소한 10배는 더 빨리 여행할 수 있었다. 그 다음에 1837년 당시 미국의 화가 모스가 친구들에게 짧은 전보를 보냈다. 그 뒤 10년도 채 안 되어 여러 나라가 전신을 도입했다. 실을 뽑는 최초의 방적기는 1740년에 탄생했고 1783년 개량되었으며 1825년에 와서야 비로소 이용할 수 있는 기기가 만들어졌다.
천을 짜는 직조기도 거의 같은 시기에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기계들도 영국에서 제일 먼저 제작되어 이용되었다. 기계와 공장을 가동시키려면 석탄과 철이 필요했다. 그래서 석탄과 철을 보유한 나라들이 단번에 선두로 나섰다. 이 모든 발명품들로 인해 사람들의 생활은 엄청난 변화를 겪었다. 순식간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 기계를 소유한 사람들이 등장한 것이다. 기계를 사용하면 직조공 100명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처리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런 기계가 도시에 갑자기 들어오면 직조공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들은 필요 없는 사람들이 되었다. 100명의 도시 직조공들의 실업자가 된 것이다. 그래서 가족과 함께 굶어 죽지 않기 위해 이들은 무슨 일이든 할 태세가 되어 있었다. 간신히 생계나 유지할 수 있는 형편없는 보수라도 상관없었다. 임금을 가장 적게 주는 악덕 공장주들이 가장 싼 값으로 상품을 팔았기 때문에 가장 큰 성공을 거두었다. 그래서 다른 공장주들 역시 양심의 가책이나 동정심을 느끼면서도 노동자들을 착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 1812년 영국에서는 기계를 파괴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는 법령이 발표되었다. 19세기 초 프랑스와 영국에 머물렀던 이들 사회주의자 가운데 특히 유명한 사람은 독일 트리어 출신의 학자 칼 마르크스였다. 그의 생각에 의하면 기계가 모든 노동자의 공동 소유물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를 생각하는 것은 쓸모없는 짓이다. 노동자들이 투쟁해서 그런 상황을 몸소 쟁취하는 것이 마땅하다. 공장주가 노동자에게 자발적으로 공장을 내주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노동자가 일치 단결해야만 한다. 모든 노동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단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마르크스는 가르쳤다. 그렇게 할 경우 공장주는 더 싼 임금을 주고 고용한 사람을 절대 찾을 수 없게 된다. 그래서 모든 노동자가 서로 협의해야 하는 것이다. 어느 한 나라의 노동자뿐 아니라 전 세계의 노동자가 모두 단결해야 한다. 그러면 노동자들의 세력은 강고해져서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정도가 아니라 공장과 기계마저 소유하게 될 것이며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구별이 없는 세상까지 만들 수 있게 될 것이다. 마르크스는 직업이란 것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그저 인간의 두 가지 부류 또는 계급이 존재할 뿐이라고 말했다. 유산자와 무산자, 즉 재산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달리 표현해 부르주아 계급과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구분이 존재할 뿐이다. 이 두 계급은 늘 투쟁하는 관계에 있다. 유산자는 가능한 한 적은 비용을 들여 가능한 한 많이 생산하려 한다. 즉 노동자인 프롤레타리아 계급에게 가능한 한 적은 임금을 지불하려 하는 것이다. 반면 노동자는 자본가나 공장주에게서 가능한 한 이윤을 많이 배당해 줄 것을 요구한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두 계급의 이러한 싸움은 다수의 무산 계급이 소수의 유산 계급에게서 재산을 빼앗고 이를 모든 사람의 소유로 만드는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계급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바로 이것이 마르크스의 목표였는데 그는 이 목표가 머지않아 실현되리라고 믿었다. 귀족들이야말로 부유한 시민이나 공장주의 적이었다. 귀족들은 확고한 질서가 유지되는 나라, 예전과 마찬가지로 모든 이가 세습적 직업으로 생활하는 나라를 원했다. 기계를 소유해서 부를 획득한 부르주아 계급들은 더 이상 귀족이나 국가의 통제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부르주아 계급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려 했다. 이들은 그런 자유가 보장될 때에야 세상이 가장 원활히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유능한 사람에게는 능력을 펼쳐보일 자유를 허용해야 하지 법적 규제나 간섭으로 방해해서는 안 되며 그래야 세상이 점점 더 훌륭하게 발전할 것이라고 이들은 말했다. 세상은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아야 가장 무리 없이 굴러간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1830년 프랑스 시민들은 또다시 혁명을 일으켰고 루이 18세의 후손들을 왕자에서 내몰았다.
1848년에는 파리를 비롯한 여러 도시에서 다시금 혁명이 일어났다. 시민들은 그들이 공장과 기기로 무엇을 하든 간에 더 이상 아무도 간섭할 수 없도록 모든 국가 권력을 장악하려 했다. 이때 메테르니히는 빈에서 쫓겨났고 페르디난트 황제도 퇴위할 수밖에 없었다. 마침내 구시대가 막을 내렸다. 자, 이제 다음 장입니다. 370쪽 37장 바다 너머의 세계. 철도와 기선 덕분에 세계는 훨씬 더 좁아졌다. 그래서 1800년 이후로는 유럽사만으로 세계사를 구성할 수가 없다. 1800년 이전까지 중국은 예수가 탄생한 즈음인 한 왕조 시대나 위대한 시인들이 많이 등장했던 서기 800년경과 거의 달라진 게 없는 나라였다. 질서가 잘 잡히고 인구가 많으며 평화롭고 자부심이 강한 나라로 농부와 시민들은 부지런하고 위대한 학자와 시인의 사상가도 많이 등장했다. 유럽인이 겪어야 했던 분쟁과 종교전쟁, 끊임없는 동요는 당시 중국인에게 전적으로 낯설고 이해하기 어려우며 야만적인 것으로 여겨졌다. 이따금 예수의 수도사들이 크리스트교를 전파하기 위해 중국으로 오곤 했다. 중국 황제는 유럽 학문, 특히 천문학에 관심이 있었기에 대개는 수도사를 환대했다. 유럽 상인들은 중국 도자기를 고국에 가져갔고 유럽 각국은 지극히 섬세한 이 복합적 기술을 모방하려 했지만 수백 년 동안 성공하지 못했다. 당시 중국 제국은 교양을 갖춘 수백만 명의 사람이 사는 나라였기에 유럽인에 대해 우월감을 느꼈다. 372조 영국인은 광둥에서의 제한된 무역으로는 더 이상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중국인들이 아주 좋아하는 물품을 한 가지 찾아낸 후로는 그 횡포가 더욱 심해졌다. 그 물품이란 지극히 위험한 약물인 아피언이었다. 아피언을 태우면서 연기를 들이마시면 아주 잠깐 동안 황홀한 꿈에 잠길 수 있지만 결국은 끔찍한 병에 걸린다. 아피언에 한번 중독되면 절대로 끊을 수 없다. 알코올 중독과 비슷하지만 훨씬 더 위험하다. 이런 아피언을 영국인은 대량으로 중국에 팔려고 했다. 하지만 아피언으로 인해 백성들이 얼마나 큰 위험에 빠질 것인지 알고 있었던 중국 당국은 1839년 단호하게 아피언을 금지했다. 그러자 영국인들은 다시 기선을 몰고 왔는데 이번에는 대포까지 싣고 나타났다. 이들은 배를 타고 중국의 여러 강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평화로운 도시에 대포를 쏘았으며 많은 웅대한 궁전을 잿더미로 만들었다. 중국인들은 경악했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영국인들의 모든 요구를 들어줘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했으며 제한 없는 아편 무역 등을 허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중국에서는 반미치광이 남자가 스스로 왕이 되어 일으킨 반란, 이른바 태평천국 운동이 일어났다. 유럽 열강은 이 남자를 지원했다. 프랑스와 영국은 중국 내력으로 군대를 진입시켜 여러 도시를 포격하고 많은 영주를 굴복시켰으며 1860년에는 중국의 수도 베이징을 점령했다. 중국인들의 저항에 대한 복수로 이들 외국 군대는 화려한 고대 예술품이 가득한 황제의 유서 깊은 여름 궁전을 약탈하고 불태워버렸다. 수천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광대하고 평화로운 제국은 완전히 붕괴되어 혼란에 빠져들었고 유럽 상인들의 소나기에 내맡겨졌다. 유럽인은 제지술과 나침반은 물론 화약 제조법까지 가르쳐준 중국인에게 이런 식으로 은혜를 갚은 것이다. 당시 일본의 상황은 중세 유럽 경우와 아주 비슷했다. 모든 권력은 귀족과 무사 계급에 집중되어 있었다. 하지만 일본은 중국처럼 평화롭고 거대하며 온화한 나라가 아니었다. 섬과 지역을 제각각 지배하는 여러 힘센 귀족들이 서로 반목하며 싸움을 벌이고 있었던 것이다. 전통 깊은 문화를 포기할 필요는 없다. 유럽인들의 최신 발명을 배우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한 천황은 단번에 문호를 개방했다. 일본 황제는 독일 장교들을 초빙해서 현대식 군대를 정비하고 영국인들을 불러들여 현대식 함대를 조직했다. 그리고 일본인들을 유럽으로 보내
새로운 의학을 습득하게 하고 몇십 년 만에 유럽을 강대국으로 만든 여타 학문을 배워오게 했다. 황제는 독일을 모범으로 삼아 보편적 의무 교육제를 도입하여 전 국민의 정신무장을 도모했다. 유럽인은 이 같은 변화를 대환영했다. 나라를 완전히 개방한 것으로 보아 일본인은 그래도 분별 있는 민족이라고 생각했다. 유럽인은 일본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팔고 무엇이든 열심히 보여주었다. 몇십 년도 되지 않아 일본인은 전시나 평화시를 가릴 것 없이 자신들에게 필요한 모든 기술을 유럽인에게서 배워버렸다. 그러고 나서 일본인은 지극히 정중한 태도로 감사의 말까지 곁들여 가면서 유럽인을 다시 쫓아냈다. 이제는 우리도 너희만큼의 능력이 있다. 이제는 우리 기선이 무역과 정복에 나설 것이며 어느 곳에 누구라도 우리 일본인을 감히 모욕하면 대포 세례를 각오해야 할 것이다. 유럽인들은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당시나 지금이나 일본인들은 세계사를 통틀어 가장 뛰어난 학생이다. 일본이 유럽인의 굴러에서 해방되기 시작할 무렵 저 멀리 미국에서도 지극히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다. 미국 동부 해안에 항구 도시를 형성한 영국의 무역소들은 1776년 독립을 선언하고 자유로운 연방 국가를 건설했다. 영국과 에스파냐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은 그 원주민과 싸우면서 서부 내륙으로 점점 더 깊이 진출했다. 당시 농부들은 통나무집을 짓고 살면서 울창한 살림을 개간하고 인디언들과 싸웠으며 카우보이들은 엄청난 규모의 소떼를 몰고 다녔고 황량한 서부는 황금과 모험을 쫓는 사람들로 들끓었다. 원주민들에게서 빼앗은 넓은 지역은 계속해서 새로운 연방주로 편성되었다. 열대성 기후대에 위치한 남부의 주들은 경제적으로 목화와 사탕수수를 대규모로 재배하는 플랜테이션 농업에 의지하고 있었다. 이주민들은 거대한 땅을 소유했고 농사는 아프리카에서 끌려온 흑인 노예들이 도맡았다. 노예들은 아주 가혹한 대우를 받았다. 북부의 상황은 달랐다. 북부의 기후는 유럽과 비슷해서 그리 덥지도 않았다. 이곳의 도시와 시민 그리고 농부들의 생활은 고향인 영국에서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단지 모든 것이 훨씬 더 클 뿐이었다. 이곳에서는 노예가 필요하지 않았다. 일은 직접 하는 것이 더 편하고 비용도 적게 들었다. 대다수가 독실한 크리스토교도였던 북부의 시민들은 고대의 이교도들처럼 노예를 부리는 것은 인권 원칙에 입각해 건설된 미합중국으로서는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남부의 연방주들은 흑인 노예가 없으면 파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백인은 원래 무더위에서 일할 수 없으며 흑인은 날 때부터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라는 궤변도 늘어놓았다. 결국 1820년 특정 분계선 이남에서는 노예제도를 유지하고 이북 지역은 노예제를 금한다는 타협안이 채택되었다. 하원 의원이 된 링컨은 노예제도에 반대해서 싸웠기 때문에 남부의 플랜테이션 농장주들로부터 온갖 미움을 샀다. 그리고 1861년 링컨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자 남부의 주들은 연방 탈퇴를 선언했고 노예제도를 인정하는 독자적 연방을 수립했다. 그러자 7만 5천 명의 남자들이 링컨 휘하의 군대로 자진 입대했다. 하지만 정세는 북부에 아주 불리했다. 무엇보다 영국이 노예제를 유지하려는 남부를 지원했기 때문이다. 영국은 몇 년 전부터 자국 식민지에서 노예제를 폐지시켜 왔음에도 불구하고 실리적 이유에서 이런 선택을 했다. 그리하여 끔찍한 내전이 시작되었다. 결국에는 북부 농부들의 용기와 끈기가 승리를 거둬들였으며 1865년 링컨은 해방 노예들의 환호를 받으며 남부 연방의 수도로 입성했다. 그로부터 11일 후 링컨은 영국을 관람하던 중 어느 남부 사람에 의해 살해되었다. 다시 통일된 미합중국은 얼마 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강대한 국가의 하나가 되었다.
네, 여기까지가 37장까지의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 38장 유럽의 새로운 두 제국. 요거는 381쪽입니다. 유럽은 서로 복잡한 동맹과 적대 관계로 얽혀있는 조그만 공국과 왕국, 제후국 혹은 공화국들의 집합체였다. 당시 유럽에는 영국을 제외하면 3개의 강대국이 있었다. 영국을 제외하는 것은 당시 이 나라가 인접 국가들보다도 미국과 인도, 오스트레일리아의 식민지에 더 신경을 쏟고 있었기 때문이다. 먼저 유럽 한가운데에는 오스트리아 제국이 있었다. 오스트리아는 1848년 이후로 빈 황궁에 머무는 프란츠 요제프 황제가 다스렸다. 프란츠 요제프 황제는 여러 민족과 나라를 다스렸다. 오스트리아 황제인 동시에 헝가리의 왕이었고 티롤 지방의 영주이기도 했으며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수많은 다른 칭호도 갖고 있었다. 심지어는 십자군 원정 이후로 면면히 유지된 예루살렘의 왕이자 성지의 보호자라는 칭호도 지니고 있었다. 크로아티아인과 세르비아인, 체코인, 슬로베니아인, 슬로바키아인, 폴란드인과 그 밖에 많은 민족들이 모두 그의 백성이었다. 1806년 나폴레옹이 독일 민족의 신성 로마 제국을 무너뜨린 이후로 독일 제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독일어를 쓰는 여러 나라는 독일 연방이라는 느슨한 연대를 맺고 있었는데 여기에는 프로이센과 바이에른, 작센, 하노버, 프랑크푸르트, 브라운슈바이크 등의 수많은 공국과 오스트리아가 속해 있었다. 이 독일 연방은 마구 엉켜있는 실타래처럼 복잡하기 그지없는 구성체였다. 서쪽에는 프랑스가 있었다. 1848년 시민혁명이 일어난 직후부터 프랑스에서는 다시 황제정이 시작되었다. 위대한 나폴레옹의 후손 하나가 사람들에게서 과거의 영화에 대한 추억을 불러냈던 것이다. 그는 오랫동안 이름 없는 인물이었으나 공화국 대통령에 선출되었으며 얼마 후 나폴레옹 3세로 즉위했다. 전쟁과 혁명이 끊이지 않는 와중에도 프랑스는 수많은 거대한 공업 도시들이 있는 강대국에 머물었다. 동쪽에는 러시아가 있었다. 이 거대한 나라를 다스린 러시아 황제 차르는 백성들의 호감을 사지 못했다. 당시에는 많은 러시아 국민이 프랑스나 독일의 대학에서 공부를 했으며 아주 현대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도 많았다. 하지만 러시아 제국과 관료들은 여전히 중세적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었다. 러시아에서는 1861년에야 비로소 농노제가 폐지되었으며 약 2300만 명의 농부들에게 처음으로 인간다운 삶이 약속되었다. 하지만 약속의 말과 실천은 별개의 것이었다. 러시아에서는 크누테라 불리는 가죽 채찍이 여전히 유용한 지배 수단이었다. 아무리 사소한 말이라도 함부로 내뱉었다가는 최소한 시베리아 유형을 각오해야 했다. 이런 실상 때문에 근대적 교육을 받은 학생과 시민들은 차르를 끔찍히도 미워했으며 차르는 늘 암살을 두려워하며 살았다. 실제로 거의 모든 차르는 삼엄한 경호에도 불구하고 암살당해 세상을 떠났다. 유럽에서 거대한 러시아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강대국 프랑스 외에 자기 주장을 펼칠 수 있는 나라는 없는 것만 같았다. 에스파냐는 1810년 남아메리카의 식민지들이 독립하기 시작한 다음부터 완전히 무력한 나라가 되었다. 오스만 제국은 당시 언론에서 흔히 병자로 불리곤 했는데 유럽의 정령지들을 더 이상 유지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아온 많은 크리스트교 민족들은 유럽 국가들의 도움을 받아 서서히 독립을 쟁취했다. 제일 먼저 그리스가 독립했으며 불가리아와 루마니아, 알바니아 등이 그 뒤를 따랐다. 그리고 유럽의 마지막으로 남은 오스만 제국의 영토인 콘스탄티노플을 둘러싸고 러시아와 프랑스, 오스트리아가 싸움을 벌였다. 오스만 제국으로서는 참으로 다행스러운 상황이었다. 이 기름진 먹이는 어느 나라도 차지하지 못하고 결국 오스만 제국의 것으로 남았기 때문이다. 수백 년 전부터 그래왔듯 프랑스와 오스트리아는 당시에도 이탈리아 지배를 둘러싸고 각축을 벌였다.
하지만 시대는 변해 있었다. 이탈리아의 각 지방 사람들도 철도를 통해 서로 가까워졌고 독일 도시의 주민들이 그렇듯 자신들을 피렌체인이나 제노바인, 베네치아인, 나폴리인으로만 생각하는 데서 벗어나 이탈리아인이라는 자각을 갖게 되었다. 자, 386조. 카보우르는 야심이 큰 나폴레옹 3세를 설득해서 이탈리아의 자유와 통일을 실현하는 일에 개입하게 만들었다. 나폴레옹 3세로서는 이 문제에 개입해서 손해볼 것이 없었다. 프랑스에 속하지 않는 나라의 독립을 돕는다면 이탈리아를 지배하는 오스트리아에 피해를 줄 수 있을 망정 프랑스에는 불리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자유를 가져다준 자신은 유럽인들에 의해 위대한 영웅으로 추앙받을 것이니 이 또한 기분 좋은 일이었다. 이탈리아는 피에몬테와 사르데니아 왕국의 재상인 카보우르의 이런 노련한 외교 능력과 용맹한 자유의 투사 가리발디의 대담 무쌍한 투쟁 덕분에 비록 큰 희생을 치르기는 했지만 마침내 통일을 실현할 수 있었다. 1866년 이탈리아는 마침내 통일국가가 되었다. 단 한 곳은 통일국가에서 제외되었으니 바로 교황에게 속한 수도 로마였다. 북부 독일의 영주 가문 출신으로 비상한 의지력과 판단력, 확신과 끈기를 지녔던 비스마르크는 목적의식이 분명했고 자신의 견해나 신념을 프로이센의 왕 빌헬름 1세 앞에서도 스스럼없이 말할 만큼 소신이 강한 인물이었다. 그의 소망은 오직 한 가지였으니 그것은 부강한 국가로 성장한 프로이센을 기반으로 삼아 복잡하게 분열된 독일 연방을 해체하고 단일한 대제국을 건설하는 것이었다. 그는 강력한 군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했다. 그가 남긴 유명한 말에 따르면 역사의 중대한 과제들은 협상이 아니라 철과 피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1866년 비스마르크는 우수한 무기로 무장한 정예군을 이끌고 오스트리아를 공격했다. 비스마르크와 미리 약속을 한 카보우르도 동시에 남쪽에서 오스트리아를 쳤다. 비스마르크는 오스트리아 황제를 독일 연방에서 내쫓고 가장 막강한 나라인 프로이센을 연방에서 최선두 자리에 올려놓고자 했다. 실제로 보헤미아의 퀘니히그레츠에서 벌어진 혈전에서 오스트리아는 참패를 당했고 요제프 황제는 양보할 수밖에 없었다. 오스트리아는 독일 연방에서 탈퇴했다. 그런데 프랑스의 나폴레옹 3세는 라인강 너머의 프로이센이 군사력을 증대시키는 것을 보고서 불안감을 느꼈다. 예로부터 프랑스인은 독일인이 너무 강해지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1870년 나폴레옹 3세는 마침 엠스라는 온천지에 머물고 있던 프로이센의 빌헬름 왕에게 사절을 보내 기묘하게 짝이 없는 조건을 제시했다. 빌헬름 왕이 자신과 가족의 신변을 지키고 싶거든 무력적 욕망을 버려야 하며 이를 서면으로 약속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비스마르크는 왕이 원하든 원치 않든 나폴레옹 3세에게 선전포고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로이센이 실제로 선전포고를 하자 모든 독일 연방 국가들이 전쟁에 나서서 프랑스인들의 기대를 무참히 짓밟았다. 독일군이 프랑스군보다 무장이 뛰어나고 전투력도 훨씬 앞선다는 사실이 곧 입증되었다. 독일군은 파리를 향해 신속히 진군했으며 스단 근처에서 나폴레옹 3세를 포함한 프랑스군 대부대를 포로로 잡았고 견고하게 방어선을 구축한 파리를 몇 개월 동안 공격했다. 프랑스가 참패하자 교황을 지키고 있던 프랑스군이 로마에서 퇴각해야 했고 이를 틈타 이탈리아 왕이 로마로 입성했다. 당시 정세는 이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파리를 포위해서 공격하는 동안 베르사유 궁전에 머물고 있던 비스마르크는 독일의 여러 왕과 영주들을 설득하여 프로이센 왕에게 독일 황제란 칭호를 주기로 합의했다. 독일군에게 포위당한 동안 파리에서는 노동자들이 주도한 6월 혁명이 일어났다. 이 혁명은 과거 어느 때보다 잔인하게 진압되었다. 당시 죽은 사람의 수는 프랑스 대혁명 기간 내내 죽은 사람의 수보다도 많았다. 이로 인해 프랑스는 국력이 약화되었고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 프랑스는 상당한 넓이의 영토, 알자스와 로렌 지방을 독일에 넘겨주었고
막대한 액수의 배상금도 지불해야 했다. 프랑스인들은 실정의 책임을 물어 나폴레옹 3세를 퇴위시키고 공화국을 건설했다. 이제 황제나 왕이라면 신물이 났던 것이다. 강인하고 결단력 있는 표정에 짙은 눈썹이 인상적인 비스마르크 후작은 곧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이 되었다. 심지어 비스마르크의 적들조차 그를 위대한 정치가로 인정했다. 유럽의 여러 민족들은 좁아진 세상을 자기들끼리 나눠 갖고자 1878년 베를린에 모였다. 회담의 주최자는 비스마르크였다. 그러나 많은 점에서 의견 차이를 보였던 비렐름 2세가 2대 황제에 즉위하자 비스마르크는 결국 해임되었다. 그 후 비스마르크는 몇 년간의 여생 동안 선조 대대로 내려온 영지에 머물렀고 독일 정부의 새로운 지도자들에게 경솔한 행동을 삼가란 조언을 던지곤 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38장이고요. 이제 끝까지 하는 게 좋겠네요.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39장 열강들의 세계 분할. 점점 더 많은 집에 가스가 공급되었고 전기불이 들어왔으며 전화도 가설되었다. 시내에는 전차가 다녔고 자동차도 등장했다. 노동자들의 교회 주거지가 엄청난 규모로 팽창했다. 거대한 기기가 설치된 공장에서 수천 명의 노동자가 바쁘게 움직였다. 그러면 날마다 거대한 공장들에서 생산되어 화물차에 가득히 실리는 옷감과 신발, 통조림, 냄비 같은 것들은 모두 어떻게 되는 것일까? 당연히 그 일부는 생산된 국가 안에서 판매된다. 일자리가 있는 사람들은 예전의 수공업자들보다 더 많은 옷이나 신발을 살 능력이 있었다. 모든 것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저렴했지만 그 대신 견고하지는 못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새 물건을 자주 살 수밖에 없었다. 어느 나라든 경제 공황을 피하려면 수많은 공장에서 생산되는 물건을 가능한 한 모두 팔 수 있어야 한다. 자국 내에서 팔 수 없다면 외국이라도 팔아야 한다. 하지만 유럽에서는 기회가 없었다. 유럽은 거의 모든 나라에 공장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장이 없고 옷이나 신발이 부족한 나라들을 찾아야 했다. 유럽인들은 아프리카 같은 곳으로 눈길을 돌렸다. 갑자기 유럽의 모든 민족이 미개척지를 찾느라 혈안이 되었다. 개발이 안 된 지역일수록 이들에게는 유리했다. 상품을 팔기 위해서뿐 아니라 자국이 없는 물건들을 얻기 위해서도 그런 지역이 필요했다. 방직을 위한 목화나 휘발유 생산을 위한 석유를 얻고자 했다. 그런데 목화나 석유 같은 원료를 식민지에서 유럽으로 들여오면 들여올수록 공장은 더 많이 생산이 됐고 그러면 다시금 대량 생산한 물건을 팔 수 있는 지역을 찾아야 했다. 이제는 국내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외지로 이주할 수도 있었다. 요컨대 유럽인들에게는 식민지를 갖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게 되었다. 토착민들이 진실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이들의 관심사가 아니었다. 만약 토착민들이 침입해온 유럽 군대에 화살을 쏘아대기라도 하면 정말로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이런 식으로 식민지를 나눠갖는 데는 영국을 따를 나라가 없었다. 영국은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북아메리카에 식민지가 있었고 아프리카 특히 이집트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했다. 프랑스 역시 일찍부터 식민지를 찾아 나서 인도 차이나 대부분과 아프리카 일부를 차지했다. 물론 프랑스가 차지한 지역 중 사하라 사막은 넓기만 할 뿐 실질적 유용성은 없었다. 러시아는 바다 너머에 식민지를 갖고 있진 않았지만 그 자체만으로 거대한 제국인데다 공장도 많지 않았다. 결국 1905년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서 무시무시한 전쟁이 일어났고 차례의 거대한 제국은 자그마한 신흥 국가인 일본의 패에서 다소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일본은 역시 점점 더 많은 공장을 지었기 때문에 자국 물건을 판매할 수 있을 뿐더러 작은 섬나라의 많은 인구를 분산시킬 수도 있는 식민지가 필요했다. 이런 세계 분할에는 유럽의 신흥 국가들도 당연히 가담했다. 이탈리아와 독일도 뒤늦게나마 식민지 획득에 나선 것이다. 이들 나라는 과거 분열되어 있었기에 바다 너머의 영토를 정복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 이탈리아는 여러 차례 전쟁을 벌여서 아프리카의 협소한 지역을 몇 개 차지했고 독일은 이탈리아보다 더 강대한 나라였고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원했다. 실제로 비스마르크는 아프리카의 비교적 넓은 영역과 태평양의 섬 몇 개를 획득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유럽의 어느 나라도 기존 상태에 만족하지 못했다. 그 사실은 언제라도 크게 번질 수 있는 불씨와 같은 것이었다.
식민지를 많이 가질수록 공장은 더 필요했고 늘어난 공장이 잘 가동되어 많은 상품이 생산될수록 다시금 더 많은 식민지가 필요해졌다. 이것은 권력욕이나 지배욕과는 성질이 다른 문제였다. 식민지는 현실적으로 절실하게 요구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세계는 이미 분할이 끝난 상태였다. 마침내 전쟁이 일어났다. 유럽 국가 중 유일하게도 식민지가 전혀 없던 오스트리아였다. 유서 깊은 다민족 국가인 오스트리아는 머나먼 대륙의 영토를 개척하겠다는 욕심이 없는 나라였다. 하지만 오스트리아 역시 자국 공장의 상품을 구매할 사람들은 필요했다. 그래서 오스만 제국과의 전쟁이 끝난 후부터 동유럽의 나라들을 차지하려 들었다. 얼마 전에야 오스만 제국에서 독립한 이들 나라에는 아직 공장 시설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1914년 오스트리아의 황태자가 새로 차지한 보스니아를 여행하다가 그 수도인 사라예보에서 세르비아인에게 암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오스트리아의 군사령관과 정치가들은 조만간 세르비아와의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끔찍한 암살을 자행한 세르비아인들을 응징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자 오스트리아가 너무 가까이로 세력을 뻗어올 것을 두려워한 러시아가 개입했고 오스트리아와 동맹을 맺은 독일도 참전했다. 독일이 전쟁에 끼어들자 이 나라와 숙적 관계에 있던 모든 국가가 들고 일어났다. 독일은 가장 위험한 적수인 프랑스를 제일 먼저 섬멸하고자 중립국인 벨기에를 거쳐 파리로 진군했다. 영국은 독일이 승리하면 유럽 최강대국이 될 것을 두려워하여 이 전쟁에 끼어들었다. 곧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전 세계를 적으로 맞게 되었다. 이 두 나라는 연합을 맺은 국가들 사이에 끼어 있었기 때문에 중앙열강이라 불렸다. 러시아군은 거대한 규모로 밀고 내려왔지만 몇 달 만에 진군을 멈췄다. 이런 전쟁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것이었다. 양측에서 수백만의 병력이 동원되었다. 아프리카인이나 인도인마저 이 전쟁에서 싸워야 했다. 고전적 의미의 전투는 더 이상 없었고 대규모 부대가 끝도 없이 긴 참호를 파고 방벽을 쌓고는 서로 대치하고만 있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수천 발의 포탄이 며칠 동안이나 적군의 참호를 뭉갰고 병사들이 철조망을 뚫고 참호를 넘어가며 포탄의 흔적이 완연한 폐허 위를 달렸다. 그러는 동안 시체는 겹겹이 쌓였다. 1915년에는 이탈리아가 지금까지 동맹관계였던 오스트리아에 선전포고를 했다. 이제는 산악지대인 티롤의 만년설 속에서도 전투가 벌어졌다. 하늘에서는 비행기가 전투를 벌이고 평화로운 도시에 폭탄을 떨어뜨렸다. 또한 바다 위는 물론 바닷속도 전쟁터가 되었다. 사람들은 온갖 끔찍한 무기를 개발해서 날마다 수천 명을 죽이고 불구로 만들었다. 가장 잔인한 무기는 독가스였다. 독가스를 마시면 말도 못할 고통을 겪다가 숨을 거뒀다. 최신 무기인 전차가 등장했다. 전차는 느리지만 안전하게 참호와 방벽을 넘어가면서 모든 것을 짓뭉개 버렸다.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국민들은 말도 못할 공궁에 시달렸다. 이미 오래전부터 먹을 것이 부족했고 입을 옷과 석탄이 떨어졌으며 전기도 들어오지 않았다. 여자들은 추위에 떨며 몇 시간 동안 줄을 서야 빵 한 조각이나 상한 감자 몇 알을 얻을 수 있었다. 두 나라는 독일과 오스트리아 두 나라는 결국 지치고 말았다. 1918년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자신은 정의로운 평화를 원하며 어느 민족이나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공표하자 중앙열강 군대에 속하는 많은 부대가 전쟁을 포기했다. 결국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휴전협정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고 살아남은 병사들은 굶주리는 가족들이 기다리는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제 전쟁으로 피폐해진 나라들에서 혁명이 일어났다.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황제는 퇴위했고 오스트리아 제국 치하에 있던 여러 민족인 체코인, 슬로바키아인, 헝가리인, 폴란드인, 남슬라브인이 독립국가를 건설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 헝가리의 대표단이 파리로 와서는 유서 깊은 궁전인 베르사유와 생제르맹, 트리아농에서 윌슨 대통령이 제안한 평화협상을 시작했다.
실제로 협상할 내용은 아무것도 없었다. 전쟁의 책임은 전적으로 독일에 있으니 독일은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전부였다. 독일은 1870년 프랑스에게도 탈취한 영토와 모든 식민지를 빼앗겼고 막대한 금액의 배상금을 매년 전승국에 지불해야 했다. 게다가 전쟁의 책임은 오로지 독일에 있다는 문서에도 서명해야 했다. 오스트리아와 헝가리도 더 나은 처분을 받지는 않았다. 민슨이 제청한 민족자결주의는 이런 식으로 추진되었다. 이 전쟁에서 약 1100만 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세계 곳곳이 옛 모습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완전한 폐허로 변하고 말았다. 끔찍한 궁핍과 절망이 세상을 덮었다. 예, 이렇게 39장이 끝났고요. 40장, 이 마지막 장입니다. 나 자신이 체험한 세계사의 한 부분, 회고라는 제목으로 되는데요. 쭉 뛰어넘어서 히틀러 얘기가 나와요. 히틀러 얘기가 잠깐 나오고 유대인을 속죄양으로 삼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나치즘이 얘기가 나오고 세계 분할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 한 부분만 좀 읽어볼게요. 411조. 오랜 옛날 현명한 스님 한 분이 자기 나라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 누군가 자신을 가리켜 나는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힘세며 용감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 모두가 그를 우습고 어처구니 없는 사람이라 여길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 대신 우리라고 말하면, 즉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힘세며 용감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 그 나라의 모든 이가 열광해서 갈채를 보내고 그 사람을 애국자라 부른다는 거예요. 스님은 그 이유가 무척 궁금하다고 말했죠. 사실 그 사람의 태도는 애국심과 아무 상관도 없죠. 자신들 외에는 모두가 열등한 무리라 말하지 않고 서도 얼마든지 고국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평화는 한층 더 위태로워지겠죠.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또 쭉 넘어가서 유대인을 이제 독일인들이 학살했던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415쪽에 보면 미국 군수 산업의 거의 무한한 역량은 영국과 소련의 유리한 정세를 조성했으며 전쟁의 종지부를 찍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독일군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영미연합군은 1944년 여름 프랑스 노르망디 해안에 상륙해서 독일로 쳐들어가는 데 성공했다. 그와 동시에 러시아도 약화된 독일군을 밀어내면서 1945년 4월 마침내 베를린에 입성했고 히틀러는 자살했다. 이번에는 평화협상이 불가능했다. 승전국은 독일을 개성에서 점령했으며 수십 년 동안 삼엄한 경계선이 독일을 공산주의 국가 소련의 영향을 받는 지역과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의 영향을 받는 지역으로 나누었다. 일본도 원자폭탄을 맞고 항복했죠. 이런 식으로.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드디어 끝났습니다. 이 책을 2주 동안 읽었는데요. 물론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고 아주 간략하게 본 부분이라서 빠진 부분이 되게 많았어요. 곰브리츠 세계사 별점을 준다면 한 별 3개 정도? 이 정도면 그냥 무난하다. 무난하다. 이건 이제 시작일 뿐이니까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세계사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면서 읽을 책들이 많습니다. 이미 책도 좀 많이 사놨고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책으로 세계사 공부를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역사가 중요하니까요. 역사와 문사철이라고 그러죠. 역사와 철학은 또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다음 주에도 한번 역사 한동안 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시간 철학의 돌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